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승입니다.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온 가족 건강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또 한 주가 되셨는가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봄비가 내리네요. 이제 봄을 재촉합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이제 마스크들도 벗고 다니고, 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또 가슴 속에 다 새로운 희망들이 샘솟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예, 계속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이제 124페이지에 성인의 장에 사는 박테리아 그래가지고 장이 굉장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 미생물을 바꿀 때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바꿀 때도 있다. 우리는 장 미생물에게 계절이고 날씨다. 장 미생물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감염시킨다. 그래서 결국 내 건강은 결국은 내가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후벽균이라든지 뭐 이런 균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 마이크로바이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얘기를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1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 박테리아는 대표적으로 5가문으로 구성된다. 박테로이데스, 후벽균, 방선균, 프로테오박테리아, 우미균 이 5가문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분류되어 박테리아 가족에 이른다. 한 가족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은 비교적 공통점이 많다. 같은 것을 먹고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되게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지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5가문 중에 이제 박테로이데스라는 이 균에 대한 건데 박테로이데스는 가장 잘 알려진 장 박테리아 가족으로 최대 조직을 자랑한다. 탄수화물 소화의 달인인 이들은 풍부한 유전자 풀을 갖고 있어 필요에 따라 모든 소화 요소를 척척 만들 수 있다. 박테로이데스라는 이 균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소화 효소가 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든 샐러드로 배를 채우든 혹은 취해서 돗자리를 씹어 먹든 박테로이데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소화 요소를 점검한다. 우리가 뭘 먹든 박테로이데스는 그것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건데 187페이지에 보게 되면 박테로이데스 가족과 정반대다. 프레보텔라는 주로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지만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이나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의 장에도 종종 나타난다. 말하자면 우리의 장에 어떤 박테리아가 정착하느냐가 단지 식습관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죠. 식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균에 의해서 내 식습관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루미노코쿠스라고 하는 건데 루미노코쿠스가 좋아하는 먹이는 식물성 세포이고 이들의 동료는 점막에 구멍을 내고 당을 아주 빨리 흡수하여 아커만시아 박테리아다. 루미노코쿠스는 피를 생산할 때 필요한 헤모글로빈을 만든다. 얘가 없다면 빈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91페이지는 장미생물의 역할. 지금 읽어드린 거는 그렇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야기니까 굳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균들이 내 장 속에 살고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분포 균형이 깨지고 박테리아들이 겁없이 소장으로 몰려가서 생기는 질병을 박테리아 과증식이라 부른다. 한마디로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비교적 연구가 덜 된 이런 질병에 걸리면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복통, 관절통, 장염이 생기고 영양실조와 빈혈도 온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음식물을 단순히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생양배추보다 새콤하게 발효된 사우어크라우트에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있다. 박테리아가 비타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몸에 박테리아가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비타민 C도 덜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미량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박테리아의 주요 업무인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박테리아가 우리 안에 사느냐도 중요하다.
달리 표현하면 체중을 얘기할 때 기름진 칼로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식탁에 함께 앉는 박테리아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록토 올리고당하고 식이섬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우리 건강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장에는 뚱보 박테리아가 많이 산다. 뚱보 박테리아는 탄수화물을 쪼갠다. 뚱보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 날씬한 쥐는 칼로리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지 않고 밖으로 내몬다. 반면 뚱뚱한 쥐는 알뜰하게 모두 흡수한다. 뚱보 박테리아는 마지막 조각까지 끄집어내어 후덕한 주인에게 돌려준다. 남들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는가? 어쩌면 장 박테리아가 너무 알뜰하게 음식물에서 칼로리를 뽑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이 뚱보 박테리아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지금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98페이지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심한 염증은 몸을 쇠약하게 하고 마르게 하지만 무증상 염증은 뚱뚱하게 만든다. 아프지 않은 염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비만도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박테리아만 무증상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호르몬 불균형, 에스트로겐 과다, 비타민 D 결핍, 글루텐 함량이 높은 음식물도 무증상 염증을 일으킨다. 글루텐 함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무증상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무증상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입니다. 200페이지에 박테리아는 원하는 음식을 넉넉히 얻으면 우리에게 보답한다. 보답을 받는 우리는 행복하고 그래서 박테리아가 원하는 음식에 식욕이 생긴다. 박테리아는 직접 만든 물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체 통신 체계인 뇌를 부추김으로써 이 일을 한다. 포만감도 같은 원리다.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식물을 많이 먹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나쁜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악당, 나쁜 박테리아, 기생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꼭 이제 전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황금 비율, 그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걱정하는 게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헤리코박터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제목하고 좀 안 맞긴 했었지만 단순히 헤리코박터균이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게 되면 헬리코박터균은 5만 년 넘게 우리 몸에 살았고 우리와 나란히 발달했다. 우리의 조상이 민족 대이동을 할 때 헬리코박터균도 같이 이동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종족도 형성했다. 그래서 현재 헬리코박터균 유형은 아프리카에 셋, 아시아에 둘, 그리고 유럽에 하나가 있다.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수록 헬리코박터균의 차이도 크다. 그러면 5만 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던 헬리코박터균이 갑자기 우리한테 위암을 일으키고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킬까요? 라는 걸 한번 퀘스천 마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219페이지에 결론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세포를 자극하고 망가뜨릴 수 있으며 독을 생산해 우리 몸 전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 우리 몸은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균을 그토록 오랜 세월 비교적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었을까? 우리의 면역 체계는 어째서 헤리코박터균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관용을 베풀었을까?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는 게 헤리코박터균은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0페이지에 보게 되면 헤리코박터균 보균율이 감소하고 천식, 알레르기, 당뇨, 신천성 피부염 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천식을 낮춰주고 알러지를 낮춰주고 당뇨병을 낮춰주고 신경성 피부염 등을 낮춰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헤리코박터균이 천식을 막아주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건 맞는 듯하다. 그러니까 단지 위장. 그럼 왜 얘가 이렇게 위장에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많은 의학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생제 때문에 독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습진 역시 헤리코박터균을 가진 사람에게서 좋기 3분의 1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헤리코박터균이 습진까지도 낮춰준다라는 얘기죠. 수천 년간 우리를 보호했던 균을 아무것도 모른 채 박멸해 버렸기 때문에 장염, 자가면역, 만성염증 등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헤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많은 능력을 가진 박테리아다. 단순히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다. 이 균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위장에 관련돼서만 하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똑똑하다. 몸은 유용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저울질한다. 기분이 나빠졌다면 기생충은 퇴치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흔한 타협안으로 아이디오 효소가 파견된다. 우리 몸은 때때로 자기 세포에게서 먹이를 빼앗기 위해 이 효소를 이용한다. 특히 임신 기간에 아이디오 효소가 활발히 활동한다. 그러나 오로지 태아와 직접 닿는 곳에서만 활동한다. 그곳에서 아이디오 효소는 면역 체계의 먹이를 빼앗아 면역 세포의 힘을 약하게 한다. 그리하여 힘을 잃은 면역 세포들이 다소 낯선 태아에게 관대해진다. 그래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디오 효소라는 것 때문에. 230페이지에 보게 되면 후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감각이다. 미각, 청각, 시각, 촉각과 달리 후각은 통제 없이 곧장 뇌로 전달된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모든 감각으로 꿈을 꿀 수 있지만 후각만은 아니다. 꿈에는 냄새가 없다. 네. 후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도 단순히 미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후각도 하고 시각도 다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몸.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가지 요인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의미에서 건강을 들여다봐야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35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어려서 요충이 있었던 사람은 살면서 천식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적다. 왜? 우리 면역 체계가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요충이나 회충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생과 좋은 박테리아 그래갖고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티바이오틱스는 대표적으로 항생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항생제는 급성 병원체를 없앤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박테리아를 지원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을 위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생명 이전이라는 뜻으로 대장에 도달해 좋은 박테리아의 건강한 먹이가 됨으로써 좋은 박테리아가 나쁜 박테리아보다 더 잘 성장하게 하는 일종의 영양제다. 안티바이오틱스, 즉 항생제는 생명을 막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나쁜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을 때 박테리아를 죽여 우리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항생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싹 쓸어버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241페이지에 두려움이 야기한 위생은 몽땅 죽이거나 닦아내는 방식을 쓴다. 사람들은 무엇을 죽이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나쁜 걸 죽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모두 죽이게 된다. 이런 식의 위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생 표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이 많다. 소독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식구들이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2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생에서는 박테리아를 몽땅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박테리아도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좋은 트레이너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는 거죠. 트레이너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들하고 열심히 치고받고라기 아니면 스파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파링들이 뭐라고요? 나쁜 균이에요. 그래서 황금 비율 25대 60대 15 이 황금 비율이 잘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내 몸 안에 좋은 균만 있다고 해서 절대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도 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좋은 트레이너다. 치명적이지 않은 나쁜 바이러스들은. 네. 그래서 항생제 얘기가 또 잠깐 언급되는데 2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 후 차도가 있다면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이거나 면역 체계의 업적이다. 결국 쓸데없는 항생제 복용으로 좋은 박테리아를 죽였으니 자해를 한 셈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엄마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좀 많이 좀 기억해둬야 할 얘기입니다. A라는 병원을 갔어요.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근데 항생제 처방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나옵니까? 아니면 B 병원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도 안 해주면 또 C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죠. 감기약이라고. 감기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2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생제는 장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항생제로 인해 장 미생물은 종의 다양성을 잃고 콜레스테롤 흡수 능력, 비타민 생산 능력, 혹은 음식물 분해 능력 등이 저하되기도 한다. 결국은 뭐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고 항생제를 먹으면 비타민도 생산이 안 되고 음식물 분해 능력도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장로수 증후군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알러지가 또 생기는 거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255페이지에 멸종하는 장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없다. 하건컨대 우리는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박테리아를 죽였다. 그렇게 생긴 빈자리를 가능한 한 좋은 박테리아로 다시 잘 채워 넣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일을 한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장미생물이 다시 건강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를 먹고 난 이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시간 텀을 두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용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정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에 있던 균들한테 어떻게 해요? 조금 항생제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들의 먹이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뭐예요?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265페이지에 궤양대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장질환의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설사와 염증이 가라앉는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체계에 좋다. 잔병이 많고 특히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시험해 보기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균들이. 예. 그래서 설사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275페이지에 보게 되면 팔팔한 간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게도 박테리아 독은 해를 끼친다. 가령 식이섬유소가 너무 적어 대장 초입에서 벌써 다 소비되어 대장 끝부분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굶주린 나머지 단백질을 먹으면 독이 생긴다. 박테리아와 용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콤비다. 썩은 고기를 생각하면 짐작될 것이다. 썩은 고기의 독은 대장을 손상시키고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대장암의 대부분이 대장 끝부분, 바로 직장에서 생긴다.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는 특히 대장암 예방 효과를 실험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좋은 전망을 약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아픈 이유가 식이섬유의 부족과 항생제의 남용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도 지금 건강하게 살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님네들이 드셨던 방식대로 우리의 식생활을 유지한다라면 우리도 우리 조상님네들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명이 짧았던 것은 이렇게 배수 시설이나 또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수명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의 사망률이 높아서 단명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현대인인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드시고 싶어도 어떻게 드셔야 돼요? 수육 형태로. 우리 조상님들은 삼겹살 구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수육 형태로 드시고요. 또 채소 위주로 초근 목피 이건 없어서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없어서 그렇게 드셨긴 하지만 우리 현대인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챙겨 먹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또 장수하는 세상에서 병원에 조금 덜 가시는 방법으로 또 그런 식생활로 유지를 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